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질문 혹시 하실 분들 있으면은 질문 받아드릴 시간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꼭 하실 분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역협회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 상담실에서요.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역 실무 분쟁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는 제가 상담해드린 내용하고 그리고 개인 사업의 경험 그리고 무역 관련 소송의 수행 경험 등을 담아서 만든 자료고요. 자료 페이지는 꽤 많지만 여러분들 오늘 다 못 들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댁에 돌아가셔서 두고두고 보시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저희한테 전화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1566-5114번입니다. 그래서 전화하셔서 55336번 바꿔달라고 하시면은 저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트레이드 상담실에서 상담위원으로 근무하고 코트라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주시고 도움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해킹을 당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제가 상담해드리는 사건과 제가 실제로 소송 수행한 무역 사기건, 그리고 채권 회수를 잘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클레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나름 경험한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아이템이 다르고 사업 규모가 전혀 다른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클레임을 미리 예방할 것이고 클레임이 생기면 즉시 처리할 것인지 제 경험들하고 상담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17페이지 하단 부분하고요. 그리고 18페이지 상단, 그리고 20페이지 하단, 그리고 23페이지 상단, 그리고 상담 사례로서는 28페이지 3번 문제하고요. 그리고 30페이지 8번 문제들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것만 말씀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입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을 상대로 발생한 건수는 이와 같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도된 자료가 저만큼인 것이고 실제 많은 업체들은 사기 피해를 당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사고 이후에 경찰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물론 절차는 쉽지만 실제적인 구제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무역 사기를 당한 업체들 중에 단지 3%만이 피해액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3%도 중간에 돈을 핸들링해준 은행이 기지를 발휘해서 해커한테 송금하기 직전에 돈을 회수한 사례이고요. 해커한테 돈이 넘어간 이후에는 지급은행으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해커한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커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해커는 단 6일 내지 7일 동안만 장사를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해커의 기술 수준이 경찰청이나 FBI나 CIA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 정보부에서도 해커들을 찾아서 돈을 수거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BI에서는 미국 FBI에 신고된 사기 건수 중에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아예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영국 정보부에서도 우리 법무부가 보낸 발신에 대해서 1년 반 만에 회신이 왔는데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커는 짧은 시간에 장사를 하고 문을 닫고 도주한 집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처에서 우리 계좌가 바뀌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이 오면은 즉시 그 재무 담당하는 사람한테 유선 전화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더 시트는 이메일이 아니라 팩스로 주고받으십시오. 팩스는 해킹당하지 않기 때문에 팩스가 이메일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약서상에 앞으로 지불 계좌가 변경되면은 어떤 식으로 통보한다. 그런 통보를 시키지 않으면은 누가 책임진다라는 내용까지도 계약서에 작성하십시오. 앞으로 해커들의 범죄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찰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찰청이 해커 문제에만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간만에 오더를 받으면은 그런 경계의식이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해커들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1년에 해킹을 서너 번씩 당한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해킹을 당한 업체들을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만에 오달 받으시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수출보험공사나 코탈에 확인하셔서 이 업체가 실존하는 업체인지, 그리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 업체가 정말 거래 능력이 있는지, 무역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너 없으면 거래 못할 줄 아냐라고 문을 닫을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 니네한테 엄청난 발주를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여러분들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해킹 전문 기자님이 쓴 내용도 말씀드리겠지만, 해커들이 하는 행동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발주를 줄 것인데 즉시 진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달라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네 말고도 거래할 업체가 무척 많다.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몸이 달아가지고 좀 기다려라 하고 바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한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2만 개 이상이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건 정도. 하지만 이거는 무역 해킹 신고고요. 전체적으로 해킹 상담 건수는 20만 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해킹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현재 국내 분포 현황을 보면은 주로 산업 단단의 중소기업, 돈이 많지 않은 업체들이 주로 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팔아서 오늘 급여를 줘야 되는 그런 업체들 상대로 저 업체들은 자기네 실적에 맞지도 않는 엄청난 볼륨의 거래를 제한합니다. 그럼 우리 측에서는 돈을 빌려서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돈을 미리 보내고 물건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형태는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해킹은 나이지리아 스팸이 원조였었는데 요새는 뜻밖에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선진국의 이름을 쓰는 해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요새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은행도 국민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 해킹당해가지고 그 은행의 이름을 쓰는 해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은행이라고 안심하시지 마시고요. 거래처한테 계좌가 바뀌었다는 얘기, 담당에 바뀌었다는 얘기가 오면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그쪽에서 컨펌해준 내용을 스캔 받으셔서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그 메일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좌번호가 바뀌지 않았다, 담당자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여러 군데다 보관해 두시는 게 나중에 혹시 모를 악유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악유가 생긴다고 해서 소송이 전부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준비해 놓음으로 인해서 부차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안신문이라는 곳에서 나온 정보를 제가 따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피해 기업의 약 40%는 자금 능력이 원만하지 않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일 400개 이상의 기업이 해킹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주된 목표는 회계를 담당하는 간부급.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3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입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작년 LG화학이 240억을 날릴 뻔했었죠. 그런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손해액을 최소화시켰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싱가포르에서 어떤 업체가 5,400억을 해킹당했어요. 여태까지 일어난 최강의 피해액이었었는데 그 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여가지고 5,400억을 해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여태까지 일어난 최고의 금액이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지리아 IP가 가장 많습니다. 50% 정도 나이지리아에서 오는데 뜻밖에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 그리고 그 깨끗하다는 말레이시아 이메일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메일의 10% 이상이 한 개 그룹이 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메일 중에 12개는 한 놈이 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는 이메일 제목을 보시면은 해킹을 의심할 수 없는 단어가 많습니다. 페이먼트, 어전트, 인콰이어리. 이런 식으로 오면 우리한테 거래를 물어보려고 오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첨부 파일을 열고 그 순간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커는 여러분들의 이메일 상대방 업체 이메일 주소에다가 하나씩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이메일 주소를 만든다든지 글자를 바꿉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주소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런 이메일로 오면은 거래처가 바뀌었나 보다 하고 돈을 글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급은행에다가 얘기를 해봤자 지급은행은 여러분들이 해커랑 거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은행은 여러분들 받은 돈을 즉시 송금하겠죠. 그렇게 되면 송금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해커의 동의가 있어야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커는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240억을 손해보는 경우도 생기고 2억, 3억씩 생기는 소리는 제가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15건 정도의 전화를 받는데요. 15건 중에 한 4, 5건은 그겁니다. 이미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냐. 그분이 경찰청에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커의 징후, 해커가 하는 짓을 미리 알고 그것을 우리가 보안의식을 철저히 해서 이메일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그 첨부 파일을 만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돈을 보낸 다음에는 그 해커들 찾을 수도 없고요. 해커가 돈의 반환에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여기 나온 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해커는 그 사람 상대방 업체 이메일 글자를 바꾸거나 순서를 뒤집어 엎거나 문자 하나 더 붙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시고 내 상대방 업체에서 거래 계좌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글로 보내자라고 아무 생각 없이 보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거래 계좌가 바뀌었다라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으시면 무조건 여러분은 상대방 업체한테 확인하셔서 그 말이 맞냐 그걸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를 반드시 팩스로 수신하시고 그걸 여러 군데다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리걸 악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옵니다. 우리가 돈이 매우 급하니까 좀 깎아줄게. 빨리 보내라. 가장 흔한 문구입니다.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되면은 즉시 유선전화나 팩스로 상대방 담당자한테 물어서 확인하시고요. 그 여러분들 회사 이메일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십시오. 1, 2, 3, 4, 5, ABCD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숫자, 문자, 기호가 조합된 8자리 이상 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지 마시고요. 항상 회사에 깔려있는 인증서 그걸 사용하셔서 결제하십시오. 그리고 계약서상에 지불 계좌를 명시하시고 앞으로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통보하겠다. 통보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진다는 것까지 모두 명시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만 주의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피해 거의 100%를 막을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간만에 생기는 거래라서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해킹 피해가 생기는 거를 설마 우리 집에까지 생기랴라고 설마 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 업체에서 이상한 내용의 메일이 온다든지 담당자가 바뀌었다, 계좌가 바뀌었다, 이상한 정보 그런 것이 오면은 반드시 팩스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더시트도 팩스를 통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 업체 담당자를 여러 명 알아두십시오. 담당자 한 명이 그날 회사를 안 왔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피해 발생 이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한 내용 중에 이미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겠냐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 잘 보십시오. 자, 해킹을 당한 업체나 돈을 보낸 업체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수출업체가 해킹을 당한 수입업체한테 정말 그건 네 잘못이고 나는 알 바 없다. 돈을 다시 내놔라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낸 업체의 잘못이니까는요. 하지만 돈을 받을 업체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업체가 나랑 거래를 이제 더 이상 안 할까 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일부분 손해를 같이 쉐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보낸 업체 측에서도 내가 내 잘못으로 돈을 보냈지만 난 이렇게해서 거래하겠다. 좀 깎아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둘이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돈을 실수로 보낸 해킹 피해 업체에서는 내 잘못이다라고 끙끙 앓지만 마시고 채권 업체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니네도 같이 지금 책임을 해줘라.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너네랑 거래하고 싶고 너네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 경험상 40%까지도
손해를 쉐어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받을 업체 입장에서도 그냥 철면피처럼 다시 내놔라 얘기하지 마시고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피해당한 업체한테 금전적인 문제 이외의 것을 많이 퍼주면서 우리랑 계속 거래하자라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상담실에 자주 오는 것 중에 난 다시 받고 싶은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다시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랑은 거래 끝난다. 끝나고 싶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손해를 둘이 같이 안고 가라. 그리고 6대4로 가든 5대5로 가든 그건 당신들 할 몫이고 그 상황에서 그동안 서로 미흡했던 거 아쉬웠던 것이 있으면은 그걸 많이 풀고 갈 수 있는 기회로 해라 해갖고 나중에 한참 후에 변호사님 얘기대로 잘 됐다라는 전화를 몇 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 업체를 상대로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소용없어요. 경찰청에 신고해봤자 늦었어요. 그리고 은행 상대로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해커한테 보내는 돈인지 뭔지 모르고 보냅니다. 은행은 돈을 받으면 바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은행 업무에 충실한 것이고요. 1, 2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는 3번에 대해서 앞으로 저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런 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거래소는 잃지 않고 같이 갈 것이냐 그걸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요새 같이 수출 업체 하나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에 해킹을 당한 피해 업체의 과실로 일어난 손해 네가 무조건 100%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오신 수출 전선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피해를 쉐어할 수 있게끔 그런 방책, 그런 정책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근데 굳이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난 업체가 이거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은행에다 전화했더니 이미 돈은 넘어갔어요. 은행에 아직까지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은행을 떠나갔으면 소용이 없죠. 국내에서도 지금은 2시간까지 돈을 보낸 사람이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났는데 아차 싶어갖고 전화를 했는데 2시간까지는 은행에서 돈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 잘 활용하시고요. 근데 국외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8시간, 10시간씩 차이 나는 은행에다 전화를 했는데 은행이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은행은 다음날 자동으로 이제 돈 이체가 될 거니까 우리 국내법 같은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후 반환 요청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해커가 당연히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거 조심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첨부팬 절대 열지 마세요. 이거 여는 순간에 여러분들 컴퓨터는 100% 다 오염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메일이 인콰이어리, 익스폴트 이런 제목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한테 수출 의뢰가 오는가 보나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클릭을 하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 중요 정보는 해커한테 다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패스워드. 이건 반드시 조합을 하세요. 숫자만 하거나 문자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개 콤비네이션으로 해서 8자리 이상. 그리고 주기적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메신저를 통한 이메일 감염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메신저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이용하시려면 스카이프를 쓰세요. 이메일 하지 마시고요. 전화비가 아까운데 다른 걸 쓰겠다 하시면은 이거 뭐죠? 메신저 하지 마시고 스카이프를 쓰세요. 그리고 이런 게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큰 주문에 이메일을 왔는데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 베냉이에요. 베냉. 여러분 혹시 베냉이란 나라 아세요?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돼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4억 불을 수주를 한다는 겁니다. 베냉, 그리고 소말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런 데서 그런 주문이 와요. 그런 건 절대 믿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예전 직장 생활할 때 아프리카에서 많이 옵니다. 적도기니, 베냉, 토고 이런 곳은 다 지워버렸어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싼 가격을 제시합니다. 현재 국제가가 120불인데 65달러, 55달러를 제시하는 경우 있어요. 그 돈 보내면 100% 뜁니다. 절대 너무 비싸거나 싼 거 보지 마시고요. 그 나라 국민소득에 맞지 않는 물건 있죠. 토고에서 우리 갤럭시 7을 만들어서 하겠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직도 아프리카는 투지폰도 잘 안 써요. 가보신 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결제 수단으로 TT를 요구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달라고 그러면은 그게 수출하는데 뭐 필요하냐고 얘기하죠. 실제 수출에 사업자 등록증은 필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어떤 용도로 만들었냐면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거는 100% 전략물자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1번 빼놓고는 나머지 거는 전략물자이든 아니든 다 룰이랑 상관이 있더라고요. 2번 보실게요. 자, 제품, 우리가 걔네가 우리한테 사가려는 제품하고 바이어의 사업 분야가 맞지 않아요. 이건 뭐 전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라면은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는 제품이 걔네 국민소득이나 걔네 기술 수준에 맞지 않아요. 자, 베냉에서 갤럭시 노트 7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바이어의 사건이 무척 짧은데 오달 크게 합니다. 우리가 팔 때가 많이 있다고. 그리고 6번, 제품에 대해 잘 모르는데 자기가 전매하겠다라고 꼭 굳이 사겠대요. 현금 주고요. 이런 경우 전략물자라면 더더욱이 의심해야 되겠지만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고가의 통신기기,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기계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한테 저렇게 물건 산다고 했을 때는 야, 쟤네들 우리 거 사서 어디다 전매하려고 하나 의심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예 그걸 더 들떠보지 마세요. 거기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동안 겪은 사례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농산물 유통업체가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했는데요. 막상 받고 보니 절반이 얼음덩이였습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한 중국 업체의 이런 사기 행각에 유통업체만 덤터기를 쓰게 됐습니다. 조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냉동창고.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고추 포대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무작위로 포대를 뜯어보니 빨간 고추와 함께 축구공보다 큰 얼음덩이가 나옵니다. 다른 포대에도 절반 정도는 얼음덩이입니다. 이 20kg짜리 포대에서 큰 얼음덩어리만 빼고 고추 무게를 재었더니 12kg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의 농산물 무역상이 중국에서 수입한 이 냉동고추는 480톤, 20kg 포대로 2만 4천 개 분량입니다. 세관은 전체 수입 고추 480톤 가운데 얼음을 빼고 난 실제 고추의 무게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사업을 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고추를 보낸 중국 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냉동고추 수입 계약 때 분쟁에 대비한 특약을 넣지 않아 법적 대응 수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해 업체는 얼음덩이 냉동고추를 중국에 되돌려 보낼 수도, 그렇다고 이대로 국내에 유통시킬 수도 없어 매일 100만 원이 넘는 냉동창고 보관 비용만 추가로 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무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 농산물 유통업체가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했는데요. 고추 480톤이 아니라 고추는 얼마 들어있지 않고 나머지 얼음에 대해서 얼음을 고추로 변조한 거니까 허적서를 위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업체가 네이버넥에다가 서류를 냈던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저걸 잡아가지고 선적서류는 허위 작성된 것이니까 돈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판결을 얻어가지고요. 돈을 지급 안 했습니다. 21억짜리였습니다. 21억짜리요. 21억이 아니라 2억 1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예. 제가 지금 21만 벌하고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몇 페이지냐면 33페이지에 관련된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업체가 물품을 실지도 않고요. 실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에 매입은행에 돈을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선사한테 물어봤더니 저 물건이 실린 기록이 도저히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선사업체의 기록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구비가 되어 있지만 현적 서류가 위조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인정션을 받아냈고 79만 불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제가 뒤에 넣어드린 결정문은 회사 가서 꼭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수익자가 신용장 기타 서류를 제시할 때 선적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 작성된 사실을 매입은행이 알았으면 매입은행이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매입은행이 그걸 모르고 지급하고 개설은행에 상환 청구했을 때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매입은행이 그 상황을 알 수 있었다라는 정황이 있으면은 개설은행은 매입은행한테 돈을 주지 않고 매입은행은 수익자한테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은 추상성, 독립성의 원칙 때문에 물건을 보지 않고 서류로 장사하는 그런 구조와 간편한 구조 때문에 서류를 위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장을 위조한 이 2건이 있었고요. 이 다음 보시면 이건 성분 분석서를 위조한 겁니다. 그 성분 분석서에도 0.4%의 성분이 나와야지 내고가 가능한 것인데 수익업체는 그 기록을 속였습니다. 0.4%가 아닌 0.1%를 가지고 지급 제시를 했는데 저희는 뭘 갖고 찾아냈냐면은 그 분석서가 위조된 것이다. 이 단서를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제시했고 그리고 이 역시 한 50 몇만 불짜리가 신용장 대금 지급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건 신용장 거래하실 때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 중에 일부는 신용장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서 허위 작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으로 거래하실 때는 항상 관련된 선적 서류, 작성된 모든 서류하고 신용장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검토하시고요. 제가 그 교재 뒷페이지에 10개 놓은 사례들, 이 사례들 역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신용장하고 서류가 맞지 않아서 문제 생겼던 것들 위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줄을 쳐드렸으니까는요. 이따가 제가 강의 말씀 못 드리는 거는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기 가나버는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받아낸 사건이었고요. 지금도 신용장의 간편한 구조 때문에 그리고 신용장의 안전성을 믿는 분들 때문에 신용장 사기는 계속 일어난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실제로 생각하시는 신용장 거래 비율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요새는 신용장을 이용한 거래 비율은 7%도 채 안 됩니다.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DA하고 DP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지사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에 본지사 거래 믿고 할 수 있는 DA, DP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TT 그리고 DA, DP가 많아졌고요. 신용장은 점점 더 쓰지 않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 되고 물건을 보지 않고 돈을 주고 받는 그 위험성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신용장을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은 지금도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어느 정도 거래처랑 좀 신뢰관계가 쌓여간다 하면은 이제 돈도 아끼고 저런 번잡스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TT 거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드릴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TT 거래 하기 전까지는 신용장을 통해서 번거롭더라도 안전하게 가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사례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요. 수입자하고 개설은행이 공모했습니다. 수출자는 물품 선저고 매입은행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수출자는 물품 선저고 수출 대금을 회수하였는데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수입자하고 개설은행이 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신용장에 의한 화환업 및 선적서를 매입한 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해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했어요. 딱 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매입은행은 당연히 수익자에게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자는 물건은 보내고 돈은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건만 보낸 상황인 거죠. 물건을 보내고 처음에 돈을 받았는데 개설은행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못 받은 돈을 수익자에게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자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작년에 광주에서 생긴 일이고요. 제가 이 건으로 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방송에서 저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신용장 개설 의뢰인하고 개설은행하고 공모를 해서 수출자만 골탕을 먹인 그런 신종 사기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장하고 관련 서류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기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개설 의뢰인하고 개설은행하고 공모를 해서 수출자만 골탕 먹이고 개설 의뢰인과 개설 은행 간에 그런 이익을 나눠 먹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판례가 2003년에 나온 좀 오래된 판례이기는 하지만 제가 작년에 소송 수행했던 사건하고 너무 같아서요. 이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혹시 보증도 아십니까? LG방이요. 물건은 왔는데 서류가 오지 않아갖고 물건을 찾지 못하는 수입자를 위해서 은행이 만드는 서류죠. 그래서 운송업자는 LG 없이도, BL 없이도 물건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원증권에서 당한 사례인데요. 운송인이 보증도를 하는 경우에, 즉 BL 없이 물건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시된 BL이 정확한 서류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운송사가 그 보증도가 위조된 건지 모르고 물건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BL을 갖고 온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운송사 입장에서는 BL을 가진 사람에게 물건을 줘야 됐는데 진짜 BL을 가진 사람한테 물건을 주지 못하고 보증도를 사기쳐서 갖고 온 사람한테 물건을 줬으니까 운송사는 BL의 소지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손해배상 액수가 엄청나게 나왔고요.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LG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과 외관을 믿고 준 운송인은 BL을 소지한 진정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역 사기에서는 신용장 사기가 월등히 더 많이 있고요. BL을 위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증도를 위조한 사건이 한 두세 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BL 사기가 아니라 보증도 사기로 소개해드리려고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물건은 와 있는데 서류가 안 왔어요. 그렇게 되면 수입업자가 서류가 없어서 물건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막기 위해서 개설은행이 책임을 지고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그 대신 나중에 진짜 BL이 오면은 그 BL을 은행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BL이 오기 전에 저 LG방을 가짜로 만드는 업체가 선사에 갖고 가서 물건을 받아간 거죠. 근데 한참 있다가 진정한 BL 소지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미 물건을 줘버리고 없으니까 선사는 BL의 소지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물건 대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물건 줄 수는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이때 동원증권이 크게 당했던 사고입니다. 신용장 사기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적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저 LG방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정식 BL이 손에 들어오면 반드시 은행 갖다 줘야 됩니다. 그 BL을 갖고 있거나 잃어버리면은 저 운송사가 저렇게 다치게 됩니다. 그 웬만하면 LG방은 발행하지 마시고요. 상대방한테 저 서류가 더 빨리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걸 만들어주고 나면 나중에 어떤 책임을 내가 질지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물건 파는 데까지는 좋아하는데 돈 받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인 문제이지 집행하는 것도 다릅니다. 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미 돈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판결문이 휴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계약서에 소송이든 중재든 있다고 해서 그걸 너무 믿지 마시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클레임을 예방하십시오. 나중에 클레임이 쌓여서 분쟁이 되고요. 분쟁이 쌓여서 소송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하고 감정이 이미 나빠졌고 내가 이기더라도 상대방한테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이 있을 때 조금씩 받아내고 큰 채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력을 잘 하십시오. 자, 우리가 계약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계약서 내용에다가 우리가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송할 거냐, 중재를 할 것이냐, 합의를 볼 것이냐를 반드시 명시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즉 클레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서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고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이냐, 홍콩 가서 할 거냐, 한국에서 할 거냐, 그리고 법은 어느 나라 법률 할 거냐, 준거법, 준거지 조항을 반드시 넣으시고요. 그리고 분쟁이 나중에 커지지 않도록 클레임을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분쟁 해결 조항이 있으면은 그에 의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소송이면 법원 가서 하고요. 중재면은 중재재판소 가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돈이 없으면 집행은 또 별도의 문제가 되죠. 그런데 소송은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판결문 갖고 중국 가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중재 판결문 가지고 중국 가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서는 중재 조항을 쓰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미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로 했다고 하면은 끝까지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상대방을 피곤하게 할 거니까 중재보단 소송으로 하자고 할 것이고 소송이란 말도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체결하실 때 교섭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소송을 할 건지 중재를 할 것인지 법원은 어느 나라 가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분쟁 해결 조항이 없어요. 이런 경우 전 이렇게 조언해드립니다. 상대방 업체에 불시에 가십시오. 예약하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불시에 가신 다음에 상대방 국가 및 한국의 유관기관, 예를 들면은 우리의 상공회의소나 산자부나 업계 자율기구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할 것처럼 걔한테 얘기하십시오. 네가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은 너네 국가에 있는 이런 기관한테 얘기를 하겠다. 겁을 주세요. 그리고 형사고소할 것 같이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네트워크가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해서 돈을 받아낸 케이스가 제가 많이 봤습니다. 100%를 다 받아낸 경우는 아니지만 50%든 60%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상대방 업체한테 겁을 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너희를 혼낼 방법이 있다라는 식의 행동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받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불시에 가는 겁니다. 물론 비용이 들고 가본 결과 그 업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이제는 그걸 포기하고 편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자, 우리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계속 걔가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분 가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가시라고 합니다. 그럼 돈이 든대요. 가서 없어졌으면 어떡하냐요. 남는 거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십시오. 속 시원하잖아요. 예?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전화합니다. 돈 달라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전화 안 받고 이메일 안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서 보면 장사하고 있습니다. 가서 봤는데 업체가 망해서 없어졌다. 그런 경우 거의 없었어요. 그럼 가서 목 조르는 거예요. 내가 니네 형사고소하고 민사재판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60% 받아낸 업체도 제가 봤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 클레어 리포트를 잘 정리해 놓으세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주장해온 클레임 리포트에 근거가 없으면은 나중에 큰 갭이 생겨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평상시에 데빗 노트, 크레딧 노트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상계할 거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과연 상계할 게 얼만큼인지 따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나중에 업체랑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고받을 것은 명백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 역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